직장인분들이요, 연말정산하고 딱 528만 원이 절세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투자를 하란 말이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늘 세금을 토하는 분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나면 직장인분들이 둘로 나뉘시게 되는데, 세금을 뱉어내신 분들과 세금을 돌려받으신 분들로 나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세금을 뱉어내신 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금 뱉어내시는 분들이 다시는 세금 뱉어내지 않으시고 세금 돌려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보지 못하셨던 실전 노하우일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 여러분들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요, 세금을 토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공제받을 게 없거나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분들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이익이 남잖아요.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 직장인분들은 연봉, 총급여라는 것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과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과표에 의해서 세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되겠죠? 그럼 직장인들은요? 직장인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면 연봉을 줄이거나 공제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세금 줄이고자 연봉을 줄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남는 거죠. 뭐냐? 공제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분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비용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 아니겠죠? 당연히 뭔가 해야겠죠? 직장인분들도 세금을 줄이려면은 공제를 잘 적용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업자분들이 비용 처리에 노력하듯이요, 직장인분들도 공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직장인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노력을 안 하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세금을 다 납부하고 세금을 토하게 되는 겁니다. 공제를 위한 노력은 어떤 공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건데요.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공제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공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뭐 인적 공제나 카드 사용 금액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공제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벤처 투자 소득 공제거든요. 아마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금 토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십니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이게 뭐지? 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환급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제대로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알아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탁 막혀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그 방법까지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뭐냐, 그 벤처투자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정부로부터 벤처 회사라고, 벤처 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은 회사에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금액 3천만 원까지는 100%다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께서 만약에 벤처 투자라는 거 3천만 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과표가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표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출세액이 줄어들고 진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공제할 때 뭐 인적공제하고 추가공제하고 배우자공제 해봤자 한 명당 150만 원 막 이래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몇 천만 원 써봤자 소득공제 되는 거는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전체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그래서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얼마 공제를 해주는 것이냐, 밑에 거를 그냥 보시면 편한데 3천만 원 투자했다 그럼 3천만 원 전액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고,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4,4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주죠. 그럼 실제 예시를 들어서 얼마 투자할 때 얼마를 절세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분께서 5천만 원 벤처 투자를 하신다 그럼 얼마가 절세가 되냐, 원래는 과표가 1억일 때 특별한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
가정을 하게 되면 세금 2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표가 1억이신 분이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럼 얼마가 공제되는 거예요? 4,400만 원이 소득공제 되니까 과표가 줄겠죠. 얼마로? 5,600만 원으로 과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금도 822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얼마가 아껴진 겁니까? 1,188만 원이라는 세금이 절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10% 지방세가 더 절세가 되겠죠. 그러면 1,300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과세표 준 금액이 5천만 원이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3천만 원 투자하면 얼마가 절세가 되느냐를 보게 되면 원래 과표가 5천만 원일 때 특별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세금은 678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3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전액 3천만 원 다 공제가 되죠. 그럼 과표가 어떻게 돼요? 5천에서 2천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겠죠. 678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돼서 486만 원이 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년에 모든 게 동일한 조건인데 벤처 투자를 3천을 해봤었다. 그러면 내 세금은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 계산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친절하게도 우리의 국세청은요, 그거 다 계산해보시라고 엄청난 전산 시스템 이미 다 개발해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세금 모의 계산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항목들 있잖아요. 영수증 항목들 그거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숫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내가 이 벤처 투자했을 때 얼마를 공제받고 얼마를 절세받을 수 있는 거구나를 다 계산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더니 3천만 원 투자했더니 세금이 얼마가 절세가 된다? 528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는 이분께서 총소득 8천이었고 벤처 투자 없었고 과표가 4,900이었고 납부 세금이 얼마? 620이었다. 거의 630만 원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벤처 투자 3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확 줄죠? 4,900이 아니고 1,900으로 줍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이브된 세금이 얼마다? 520만 원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만약에 이분이 소득이 8천이 아니었고 만약에 1억이다. 뭐 1억 5천이다 그러면 절세되는 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투자를 하란 말이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항상 세상에는 모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문 투자자, 진짜 회계 정보도 잘 알고 산업도 잘 알고 전문 투자자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만도 좋은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아는 회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는 회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한 10분 중에 5분 정도는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해당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요. 중소기업을 하나 하고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몰랐는데 벤처기업인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 투자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안전하잖아. 근데 그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가족회사라고 해서 소득공제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됩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아드님한테 아들아 아빠 회사가 벤처회사가 됐어. 그러니까 너 돈 벌잖아. 아빠 회사에 투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또는 아들이 사업을 했어. 청년 창업을 했어요. 근데 벤처기업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형한테 형 아빠 우리 회사 이제 벤처회사니까 투자에 소득공제 해줄게. 야, 안 해요 이렇게. 왜? 벤처회사를 받는 목적 자체가 투자받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법인세 절감과 취득세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혹시 그분들 회사 중에 벤처기업이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상담하다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벤처 투자 상담 오셨는데 이분은 투자할 곳이 너무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해봤더니 사업하신대. 근데 본인 회사가 벤처 회사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 회사에 제가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저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데 저도 제 회사에 투자해요. 왜?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제 회사지만 저는 대표자인 거고 법인은 법인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인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법인 거는 법인 거고 대표자 건 대표자 거 별개인 거예요.
법인 거는 오영일 대표자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법인에 투자하는 거는 남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남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다. 그러면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원천징수 영수증 꺼내서 상담 사례 보여드렸던 거였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회사 운영하는 대표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회사를 벤처기업으로 만드시고 그 회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회사가 벤처기업이어도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뭐 벤처기업도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이걸 굳이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 회사 이제 벤처기업입니다. 직원 여러분 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 회사가 벤처 회사였네? 그러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일단 여러분 회사가 벤처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또는 친구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있죠. 우리랑 진짜 5년, 10년, 15년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거래해온 거래처가 있어요. 그런 거래처가 알고 봤더니 얘네가 법인세 절감하고 취등록세 절감하러 벤처기업이 됐네? 그럼 그 거래처 잘 아는 기업이니까 우리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들 딱 저희 나이 때 40대가 이제 막 소득 활동이 쫙 올라갈 때잖아요. 그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 제 친구들은 제가 벤처기업 하니까 웃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지. 오영일 내 회사에 투자하면 되니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회사 투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런 데 가서 막 알아보고 이런 데 가서 막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가족이 운영하거나 내 회사나 내가 근무하는 회사나 우리 거래처나 내 친한 친구나 이런 데 벤처기업이 있나라면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분 중에 5분 정도는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 10분 중에 5분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벤처기업이긴 하나 그 상대방이 믿을만 한가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는 분석해서 투자하거나 아는 벤처에 투자하거나인데 은근히 아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 나는 아는 회사가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소득공제는 받지만 이 투자금은 그냥 꽁꽁 묶여서 날아가는 돈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전환사채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주식은 말 그대로 지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사채의 그냥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묶이거나 날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전환사채로 하게 되면은 현금화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전환사채 만기일에 돌려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 회사가 현금 흐름이나 좀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전환사채로 투자한다고 해서 원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벤처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형태가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전환사채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벤처 투자를 주식으로 하게 되면요. 잘 되면 진짜 이게 10배, 100배도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 어떤 회사가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나 뭐 오늘의 집이나 당근마켓 막 이렇게 돼. 그럼 막 진짜 막 50배, 100배 우습거든요. 내가 투자한 게 예를 들어 3천만 원인데 이게 막 3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원금 회수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뺄 수도 없고 소득공제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네? 난리가 나. 돈 묶이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투자한 보통 요때 투자하게 되는데 요 데스밸리라고 해요. 이걸 넘기는 게 10개 회사 중에 7개도 안 된다. 7개 이상 다 없어지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는 있다. 대신에 잘 되면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가 벤처 주식 투자인 거고 벤처 전환사채 투자는 회사가 진짜 잘 돼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왜? 전환사채는 그냥
이자 받고 만기 되면 원금 돌려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암만 잘 돼도 뭐 10배, 100배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건 없습니다. 로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자 수입 적당히 받고 소득공제 받고 원금 회수 일정이 명확한 게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회사를 분석하고 미래의 비전까지 막 이렇게 산업을 분석한 힘이 있고 이런 뭐가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저거를 안 합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에 배달의 민족, 다음에 쿠팡, 다음에 당근마켓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회사에 그냥 저도 전환사채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주변 분들도 그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어렵잖아요. 저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중에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다 저희 회사 오셔서 그냥 전환사채 해가지고 이자 8% 받으시면서 그냥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죠. 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벤처 투자의 이제 개념이나 장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이게 벤처 투자가 사기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나쁜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투자할 때 신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주식으로 하게 된다면 전환사채 말고 주식으로 투자할 때 요거 하실 때는 무조건 신주 유상증자로 투자를 해야 소득공제가 인정이 돼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벤처기업에 투자한 거예요? 아니에요? 투자한 거예요. 근데 소득공제는 안 된다고요. 신주로 발행한 걸 투자할 때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나 주주가 갖고 있던 걸 우리가 인수하는 건 그건 구주예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거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꼭 신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막 악용하는 나쁜 경우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벤처 투자로 소득공제를 인정을 다 받고 하려면요 3년간 투자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투자하고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까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요게 24년도 2월 달에 소득공제가 반영돼서 환급 받아요. 근데 환급 받더라도 이 투자를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3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고 누군가한테 팔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로 투자하신 분은 3년 동안은 원금을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팔거나 주식을 사채권을 돌려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소득공제 받은 혜택을 모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꼭 이거 유지하세요. 3년 동안 여유자금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셔야겠죠.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 하나 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벤처 투자를 받게 되면 등기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볼게요. 투자한 날이 아닌 등기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24년도 2월 달에 웃는 얼굴로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2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과세 연도가 바뀌기 전에 기가 막히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이때 했어. 그럼 이때 투자를 하면 등기는 1월 10일 정도에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등기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4년 1월 1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럼 언제 되는 겁니까? 24년도에 투자한 거니까 25년 2월 달에 소득공제가 적용돼서 13월에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는 23년 12월에 했지만 소득공제 언제 받는다? 25년도에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등기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 행생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통 매월 20일까지 투자를 하게 하고 6월 28일 날 저희가 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20일까지 입금을 하시고 그게 28일 날 등기가 돼서 내년 2월 달에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 만약에 또 어떤 분들이 저희 회사 오셔서 한 21일 정도 22일 날 오셔서 이것도 저 투자해 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업무 처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등기일 기준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한 것보다 1년 후에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진짜 조심하십시오. 이건 특히나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 피부양자이신 분들, 금융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소득이 다른 거랑 합쳐서 적금하고 받은 금융소득, 주식 투자해서 받은 배당소득 다 합쳐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금융소득 이자 배당이 합쳐서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이 이자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2,000만 원 초과돼 버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버리거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돼요. 쓰면서 할까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재산은 5.4억 이하, 그리고 소득은 이하,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하는 연금이랑 뭐 이것저것 근로소득이랑 다 합산을 하는 건데, 이때 금융소득은 1천만 초과 안 되면 합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타소득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었어, 이분이. 5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600만 원이었어, 원래. 그러면 합계 소득은 얼마냐면 2,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재산 요건이 된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 소득이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양자 요건 2,000만 원 초과니까 이분은 원래 피부양자가 안 돼야 되는데 이분이 사실은 피부양자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은 금융소득은요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타소득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소득이 실제로는 2,1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에서 볼 때는 1,5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원래 600만 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행센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고 뭐 해가지고 했더니 이분이 이자를 1년 동안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초과됐네요. 그럼 타소득이랑 합산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은 1,500 더하기 1,100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600인가요? 2,600만. 그러면은 2,600만 원 됐으니까 소득 요건을 오버해버리게 됐네. 이렇게 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벤처 투자할 때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거 진짜 좋거든요. 좋은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되는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보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재무관리나 재정관리를 할 때는 한 부분만 보면은 득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다가 소탐대시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재산관리거든요. 꼭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처 투자 이거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꼭 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 뭐 올해만 세금 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내셨고 재작년에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더 내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만 1년 더 내고 대신에 제대로 이해하시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이런 곳들 중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잘 찾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지, 급하게 막 뭐 해가지고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벤처 투자 분야예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꼭 돌다리 두들겨 가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 행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가는 윈윈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 감기 안 걸리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